채권 쪽도 있죠. 그 다음에 달러도 있고 요새 제가 달러하고 채권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채권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런 부분이 있겠죠. 최근에 뭐 어, 경기 둔화 부분이 있었고 은행 이슈가 있었죠. 가장 큰 이슈는 은행 이슈였었습니다. 그 은행 이슈로 인해 가지고 채권 금리가 하락한 부분이 있었죠. 뭐 채권 금리가 하락한 부분은 이제 더블탑 패턴을 주면서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4.2%까지 올라갔다가 4.0%까지 더블 꼭지를 줬고 그다음에 최근에 3.2%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이거 채권 금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뭐도 떨어졌냐면 모기지 금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까지 하락을 했다고. 모기지 금리는 보통은 30년 국채죠. 그래서 모기증의 금리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진짜 많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모기지 금리 이렇게 보면 약간 그러긴 한데 이렇게 봅시다. 큰 채권. 네, 30년 모기지 10년 물만 있네. 여기 있나? 주택지수 미국 30년 모기지 여기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이게 더 눈에 네, 지금 모기지 금리가 하락을 했죠. 6.3까지. 근데 모기지 금리가 하락을 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하는 것 같진 않고. 그래도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하긴 하죠. 근데 채권 금리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은 약간 채권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준금리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기준금리 관점 본다면은 뭐 기준금리가 계속 치솟아 올라갔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 연준의 기준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연준의 그 기준금리가 1.0%에서 지금은 5%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아유, 많이 올라왔다, 진짜. 이렇게 올라온 상태죠. 그러면은 기준금리의 이 추이는 상승의 모양새가 있겠고, 기준금리니까는 약간 기준을 좀 설정을 한다면 약간 더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상승한다.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것이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약간 이제 경기 침체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죠. 경기 침체가 거의 올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연착륙이야 경착륙인데 지금은 아예 경착륙의 관점으로 좀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 시그널이 이제 은행이란 이제 은행 파산 쪽이 최근에 이슈가 발생된 것이 은행 파산이었었고 그러면서 지금 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했던 것이 터미널 레이트를 얘기했는데 지금 터미널 레이트 같은 경우는 0.25bp라든지 아니면은 50bp겠죠. 근데 25bp 가능성이 큰데 뭐 50bp 올려도 뭐 어차피 터미널 레이트라고 터미널 레이트니까는 뭐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 은행 파산 부분은 아무래도 뭐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다들 느끼셨을 거고 같고 근데 지금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는 이렇게 5.0까지 올렸는데 희한하게도 채권금리는 어떻게 죠 반대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반대로 채권금리가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하락을 했냐 네, 지금은 이제 최하 3.2%까지 하락했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금 3.4%로 네, 3.4%로 반등해주는 부분. 뭐 기껏 해봤자 3.4%니까 뭐 요 정도 약간 그동안 떨어지다가 이렇게 반등의 관점이겠죠. 그러면 요거를 좀 색깔을 약간 좀 다르게 하는 게 낫겠죠. 빨간색으로 하면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약간 눈에 띄진 않지.
약간 굵게 합시다. 네, 이렇게 굵게. 그럼 약간 눈에 띄긴 하겠지.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는 올라갔다가 터미널 레이트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거잖아요. 뭐가 있냐면 기준금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 아니겠습니까? 금리에서 뭐 시장금리도 있고 국제금리도 있고 뭐 그것도 시장금리이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기준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기준이 딱 5.0%가 됐어요. 근데 5.0%가 됐는데 시장의 시중금리는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시장금리가 떨어졌다. 보통 이제 시장금리가 더 빨리 움직이긴 하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뭐냐면은 기준금리가 5.0%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가 시장금리가 떨어졌어. 물론 반등이 있긴 하겠지. 거기다 또 터미널 레이트도 있으니까는 앞으로 이게 기준금리가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더 이상 못 올릴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었지. 근데 기준금리가 5.0이고 앞으로 터미널 레이트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물론 이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미리 빠진 거죠. 은행 파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우려죠. 예,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시장금리 아니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어. 기준금리는 5.0%인데 근데 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도 지금 올라갔다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9.0인가요? 거기까지 올라가 11.0인가 9.0인가 하여튼 그러고 올라갔다가 지금 6.0%까지 좀 빠진 부분이 있고 계속 인플레이션도 좀 떨어지긴 하죠. 근데 그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고점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 아니죠.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CPI 기준으로 해가지고 9.0%인 거고 근데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5%죠. 뭐 PC 지수도 있는데 PC 지수도 뭐 CPI 지수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 앞으로도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물가가 더 빠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더 기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자산 가치 최근에 떨어져요. 그러면서 자산 가치 이게 떨어지면서 9.0에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는 용어 CPI 물가 지수예요, 물가 지수 아시죠? 대표적으로 CPI를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이게 6.0에서 2.5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이거 정도 저는 더 빠지겠다. 이렇게. 금리는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냐면 주저주저 제가 떠들어대고 있는데 자산 가치는 당연히 이렇게 보시다시피 떨어지잖아. 그러면 당연히 자산 가치는 하락하겠지. 뭐 부동산 떨어진 거 보면 아실 거 아니야. 네, 자산 가치는 더 떨어진다는 거겠죠. 그럼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그냥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게 부동산이겠지.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볼 게 뭐가 있냐면 터미널 레이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5.0인데 경기 침체 우려로 빠졌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일시적인 것 같아. 왜냐면은 은행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은행 이슈가 경기 침체 시그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최근에 빠진 거잖아요. 근데 은행 이슈가 지금은 좀 정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정리가 됐죠. 어느 정도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했고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저는 다시금 채권금리는 올라간다 봐요. 이 시중금리 지금 최근에 뭐 3.2%까지 3.4% 이렇게 떨어진 거 있잖아. 저는 다시 올라간다 봐.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냐? 뭐 많이 올라가진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뭐 그래도 최소 못해도 3.8%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다시 반등한다 거죠. 네, 3.8%까지는 상승할 것 같아. 근데 이게 3.8%까지 상승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더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상승이 왜 그러냐면 이 터미널 레이트 마지막 이제 금리 인상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가 남아 있거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얘기하는 게 괜히 심심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거시경제란지 뭐 매크로 경제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가 보이기 때문에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냥 뭐 거시경제 떠들어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하튼간에 3.8%까지 좀 반등해 줄 것 같고 그 반등해 준 다음에 다시금 살짝 조정받겠죠. 왜냐면 여기서 박스권은 움직일 것 같아요. 이런 박스권의 움직임. 외곽선을 여기를 네, 이렇게 박스권으로 채권 쪽이 왔다리 갔다리 제가 보기에는 3.2%에서 3.8%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게 박스권으로 왔다리 갔다리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 터미널 레이트라는 요 부분겠지. 요 부분이 나중에 한번 조용하다가겠죠. 나중에 왜냐면 기준금리는 떨구지는 않잖아. 기준금리는 떨굴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이게 이 물가지수가 9.0에서 6.0으로 최근에 하락한 부분 있잖아. 이것도 많이 하락한 건 아니야. 물론 뭐 9.00에서는 많이 하락했긴 했지. 근데 앞으로 더 하락을 해야 되잖아. 앞으로 2.5%까지 하락을 해야 되잖아. 예,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기준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물가가 고점에서 계속 유지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9.0에서 6.0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다시 한번 다시 저기 올라가잖아요. 뭐가 올라갔어요? 유가가 다시 상승했죠. 유가가 최근에 6.4%까지 떨어 6.4달러 6.4달러가 아니라 64달러까지 떨어졌죠. 유가가 64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그 유가가 80달러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들쭉날쭉해. 물론 이제 그것이 공급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들쭉날쭉하긴데 여하튼간에 그것도 물가계는 하잖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이게 물가지수가 9.0에서 6.0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계속 떨어진다는 건 아니죠. 다시 한번 여서도 박스권을 반등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일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가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일부분 단기 고점에서 9.0에서 6.0까지 박스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것은 고점에서 물가가 계속 출렁출렁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준에서도 금리를 빨리 인하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 5.0을 유지를 계속 지속하겠죠. 다만 동결은 하겠죠. 동결하는 상태에서 지속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 터미널 레이트 어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12월 달 정도? 예, 제가 보기에는 11월 아니면 이게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 12월. 아니면 뭐 더 늦으면 뭐 1월일 것 같은데 여하튼간에 뭐 1월이든 11월이든 뭐 터미널 레이터가 있다는 거겠지. 요 사이에겠죠? 요 사이에 TR을 25bp라든지 50bp 올리겠다는 거지. 그러면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시장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금리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건 시장금리가 여기서 박스권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시장금리가 여기서 툭 올라가겠지. 툭 올라가게 되면 아마 4%까지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4%대까지도 시장금리가 이렇게 때릴 수도 있지. 왜냐면 시장금리가 그동안 4.2%가 최고점이었거든.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지금 빠진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4.2%였어 최고점이.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4.2%까지 돌파하지 못할 것 같고 4.1%는 되게 낫지. 이렇게 반등 한번 때려줄 수 있지. 그러면 근데 이게 말 그대로 터미널 레이트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금리 올리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 되겠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인플레이션을 너무 과도하게 브레이크를 잡아버리니까는 끼 이렇게 차가 서버린 거지. 끼 그러면서 엔진이 과열됐어. 과열됐으면 이제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멈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겠죠. 멈추다 보면 또 이게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뭐가 되겠어요? 채권 금리가 떨어지겠지. 이제 슬슬 빠지겠지. 근데 이 빠지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빠지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멈췄기 때문에 멈춘다는 어떤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빠진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채권 금리가 빠지는 것은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적인 경기 침체. 그러니까 뭐 디플레이션이라든지 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우선 뭐 디스인플레이션이긴 하겠죠. 네, 우선 디스인플레이션으로 해서 출발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디플레이션 얘기를 했죠. 디플레이션은 이제 나중에 오는 거니까. 그러면 디스인플레이션이죠. 네, 이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진짜 완전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경기 침체의 시작. 이게 시작이 아니라 본격화죠. 지금도 경기 침체니까 본격화. 네, 이런 부분이 좀 본격화 시점. 이 시점이 되겠지. 너무 이쪽이라 됐다. 그렇죠. 경기 침체 본격화 시점. 그렇게 되면 이제 채권 금리가 빠지겠지. 요것이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기본적인 파동으로 좀 보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 드렸냐? 뭐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왜 이런 말씀 드렸냐? 저기 있어요. 채권 금리가 지금 높잖아. 미국의 국채 금리가 4%대에서 막 움직이잖아. 지금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은요. 여기 있는 그 10년물 이거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써 있지. 이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야. 국채금리라는 것은 가장 안정적인 채권 중에서도 근데 여러분들 그게 있다. 뭐가 있냐면요. 채권이 뭐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 모든 채권이 안전자산은 아니지. 회사채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일 수 있지. 왜냐면 회사는 이제 돈을 빌리는 이유가 회사의 자금을 끌어다 쓰려고 돈을 빌리는 거잖아. 돈을 빌린다는 것은 그만큼 좀 회사가 뭐 운영하는 데서 좀 위험하다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채 같은 거는 뭐 정크본드도 있고 그래서 안 좋은 이제 그 신용등급의 그런 것들이 있죠. 채권들이. 그래서 채권이 무조건 모든 채권이 안전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나마 이제 그 여러 이제 채권의 신용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안전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의 자산은 당연히 미국의 10년 국채겠죠. 미국 국채는 안전 자산 맞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번에 그 뭐 어디죠? 실리콘밸리 SBB 사태가 발생한 이유가 그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를 너무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자금이 융통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SBB 파산 사태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명히 미국 10년물 국채가 안전자산인 건 맞긴 맞는데 그 안전자산을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것이 언제 내가 타이밍이 중요해. 그 SBB는 너무 빨리 샀잖아. 너무 빨리 사갖고 지금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싼 가격에 사버리다 보니까 이 10년 동안 돈이 안 돌잖아. 근데 금리는 올라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갭에서 오는 이제 손해가 발생되면서 유동성 자금이 막히면서 이제 파산하게 된 거죠. 잘못 산 거죠. 타이밍을 잘못 샀어. 그러니까 언제 사야 되냐면은 채권이란 것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금리가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SVB 사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이렇게.
네, SBB 쪽은 이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를 여기서 샀어,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여기서 사버린 거지. 그러다 올라가다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원래는 이분들은 이제 국채금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금리를 1.5, 뭐 2%대겠죠. 뭐 설마 1%대 샀겠어? 1%, 1%대 안 샀겠지. 그래도 1%, 하여튼 뭐 1%에서 뭐 얼마 샀겠지. 안전자산이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 국채 금리를 안전자산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샀겠지. 그러다가 이게 금리가 확 올라가니까 돈이 묶여있지. 그 손해가 나는 거지. 금리가 올라가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반대로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죠? 이게 채권 금리.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반대잖아. 요거는 이제 아셔야 돼요.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채권 가격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손해지. 그러니까 이어서 이렇게 금리. 금리가 인상했지. 기준금리가 올라니까 당연히 시장금리도 올라갔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까지 올라간 거잖아.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채권 금리, 채권이라 쓸게요. 지금 채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은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SB는 손해를 본 거지. 무슨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내가 사는 시점이 중요해. 내가 매수하는 시점이. 내가 어디서 매수냐? 여기서 매수를 할 것이냐? 근데 여기 근데 왜 이렇게 판단했지? 근데 이렇게 판단이 이거 웃기긴 해. 아니 근데 여기서 사느냐? 그러면 그치? 여기서 사느냐? 그러면 어떻게 됐어? 여기서 이게 중요하지. 근데 여기서 샀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채권 금리가 떨어져 앞으로.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져. 금리가 너무 크게 썼다지. 이렇게 반대 이렇게. 아니 이렇게 놔두고 이거를 또 반대로 봅시다. 새 슬라이드. 그 다음 슬라이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반대야. 이렇게. 금리가 앞으로 떨어진다 쳐봐. 채권 금리. 채권 금리를 이렇게 복사하고 채권 금리가 있어. 채권 금리가 있는데 채권 금리가 앞으로 이제 기준 금리가 5%잖아, 그렇지? 근데 기준 금리는 뭐 5.5%를 합시다. 25% 적당하게. 왜냐면 이거 터미널 레이트까지 한다면 터미널 레이트가 5.25에서 5.0이자, 그치? 그러면 요것을 채권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것 같아. 채권 금리가 앞으로 언제까지 어디까지 떨어지겠어? 아마 1%까지 떨어지겠지. 보통은 이제 빼게 되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까지 빼거든. 1%라든지 거의 0%까지 빼는 경우도 있어. 네, 1%까지 빼겠지. 근데 왜 금리를 왜 빼겠어요? 금리를 빼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금리를 빼겠지. 그럼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채권 가격은 상승.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지금 현재 5.0이니까 거의 정점이죠. 그러니까 여기란 말이야. 여기 지금 이 자리란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쭉 빠질 거라. 채권금리가 1.0%까지 빠져. 그러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쭉 올라가겠지. 그러면 무슨 얘기야? 반대로 얘기한다면 지금의 채권 가격은 뭐야? 지금의 채권 가격이 바닥이란 얘기야. 지금의 채권 가격 바닥이란 거야. 앞으로 채권 가격은 올라갈 거라는 거야. 와! 우하!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라는 거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채권을 지금은 채권 가격이 여기 있는 거야. 현재 채권 가격은 어디 있다? 여기 있어. 현재 이 시점인 거야. 이 시점으로 떨어진 거야.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다음 어떻게 돼? 그 반대로 채권 가격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그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거지.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 이쪽까지 올라가지. 우와.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잖아. 계속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했던 게 뭐였어요? 은행 사태를 보여드리면서 이걸 보여드렸잖아. 저거 채권 가격을 보여드렸잖아. 이게 저거다. S&P 미국 국채 선물 지수잖아. 채권. 어떻게 올라가잖아.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자. 그동안 어떻게 했어? 빠졌잖아. 빠졌다가 지금 어떻게 반등해서 올라가자. 그치? 우하하하. 근데 어떤 원리가 있냐면 이런 원리가 있어. 이게 생각해봐. 여러분들 생각해봐.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터미널 레이트까지 나올 거냐. 언제가 그러면 금리가 가장 정점일까? 금리가 가장 정점일 것 같은 타이밍 어디겠어? 터미널 레이트겠지. 이때가 가장 정점이겠지. 이때 물론 지금은 채권금리가 약간 빠졌다가 채권금리가 지금 기준금리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채금리가 살짝 빠졌잖아. 근데 제가 왔다리 갔다리 박스권은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도 나중에 터미널 레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 터미널 레이트로 인해서 당연히 기준금리가 5.0에서 터미널 레이트로 더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채권금리가 올라가겠지. 그럼 채권금리 4.1% 올라가겠지. 하지만 디스플레이 이제 경기 침체로 본격화되면 다시금 빠질 수밖에 없긴 하겠지. 그런 관점을 보게 된다면 지금은 여기가 뭐 5.25%가 고점이 될 거고, 그러면 채권 가격은 지금 떨어진 상태잖아. 그러면 아직 물론 지금 채권 가격이 올라가. 아까 보여드렸잖아. 채권 가격 올라가자 반등해 주잖아. 그치? 올라가긴 한데 저거 올라갔다가 아마 매집봉 때릴 거야. 매집봉 때리고 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바닥에서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가 매집봉 하나 딱 때려준다고. 때려줬다가 다시 한번 빠질 거라고. 그 매집봉 때려주고서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밀릴 거라고. 밀리면서 매집 들어가겠지. 매집 들어간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세력이 들어오겠지.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그 터미널 레이트 끝나겠지. 터미널 레이트 끝나게 되면 저기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지. 왜냐면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채권에다 투자를 하게 되면 올라가죠. 그 채권은 언제 투자하면 좋을 것 같냐? 채권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쓴 거야. 이 터미널 레이트를 여기다 쓴 거야. 터미널 레이트. 지금은 채권은 이 바닥에서 박스권에서 이 매집 변동폭에서 움직이는 그 폭이라고. 근데 이게 아마 본격적인 건 아닐 거야. 본격적인 건 터미널 레이트일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약간 이제 그 매집 폭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격적이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네, 채권 가격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우리는 채권에 대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죠. 타이밍을 잘 잡아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요게 있어. ETF를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ETF 아시죠? ETF 이게 뭐냐면 그게 있다?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채권 어디다 투자하면 좋아요? 채권 어디다 투자하면 좋냐? 당연히 장기 채권에도 투자하면 좋겠지. 왜냐면 장기물이 그 채권 금리가 높으니까. 채권 금리가 가장 높은 게 장기 금리이겠죠. 단기 금리는 채권 금리가 높지는 않죠. 통상적으로 보게 된다면. 물론 지금 좀 높이긴 한데, 근데 장기 금리를 갖고 있게 되면은 내가 계속 이자 수익을 가져간다는 거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채권 금리가 또 떨어져. 앞으로 채권 금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5%를 준다고 칩시다. 뭐 5%는 아니겠지. 지금으로 보게 되면 4. 몇 프로겠지. 근데 그 4.0%야. 근데 그게 앞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채권금리도 다 같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금리가 1.0%가 돼. 그러면 당연히 내가 미리 지금 10년 동안 나는 이자를 4.0%씩 계속 받을 그 채권을 사 놓은 게 좋은 거지. 왜? 나중에 내가 안전자산이라고 했던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 그 1.0%된 상태에 그 국채를 사봤자 이자를 덜 받잖아. 그러니까는 지금 사놔야지 나중에 국채금리 1.0 된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아니면 뭐 3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아니면 20년물 국채 금리 그러니까 약간 금리가 길면 길수록 높겠죠. 국채의 만기율이 길면 길수록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겠죠.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국채 금리 미국채 10년물 금리하고 2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 물론 2년물 금리도 있긴 한데, 근데 2년물은 저 단기성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그렇고 평균적으로 이제 물론 역전금리 현상이 발생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길게 갖고 있는 게 더 유리하긴 했죠.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국채 10년물 금리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게 되면은 생각하게 되면은 미국의 국채 20년물 금리 있잖아요. 그 상품을 사는 것도 더 좋을 수 있어. 아니면 30년물 금리 상품을 더 사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완전 울트라 금리라고 하죠. 왜냐면 내가 그 금리 그대로 받아버리는 거잖아. 물론 이제 그렇게 사게 되면 30년 동안 내가 계속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중간에 팔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채권이란 것이 그렇게 샀다 팔았다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의 쉽게 샀다 팔았다 할 수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ETF라는 거죠. ETF는 뭐 주식처럼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니까.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 코덱스의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이게 있어요.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차트가 되게 예쁘죠? 이것도 보시게 되면 상승 삼각형 패턴이 쫙 나와 있죠. 네, 딱 정확하게 바닥 만들어주고서 상승 삼각형 패턴 만들어주고서 이게 빠진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 채권 그거 한 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올라갈 가능 크겠죠? 제가 보기엔 올라갈 것 같은데. 조만. 근데 올라갔다가 아마 매집봉 세워놓고서 다시 한번 빠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왜냐면 추세가 여기잖아. 추세가 여기고 이렇게 빠지지. 그러다 올라갔다가 걸린 다음에 이렇게 빠질 것 같아. 그러면서 여기서 쌍바닥 한번 만들어주고 여기서 길게 주고서 그 다음에 이 추세에서 여기서 걸리는 이 시점 이 지점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채권을 한번 우리가 채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시간? 물론 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끝없이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번 시간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새로 오신 분들 꾸덕꾸덕 한번 눌러주시고 네, 멤버십 가입도 많이 해주시고 열혈같이로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